예, SK텔레콤 신용식입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안내할 인공지능 기장입니다. 탑승권을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가상적으로 향후에 UAM이 상용화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 실제 UAM 기체를 이제 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VR을 끼고 보셔야 되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생각을 있을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우리 여행님은 김포공항 버티포트에서 출발하여 워커힐 버티포트까지 운항될 예정입니다. 그럼 목적지까지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로케이션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미팅을 위한 자료를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미팅 일정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의 장소까지 이동을 위한 차량을 예약하고요. 워커힐에서 을지로까지 이동을 위한 연대교통을 예약했습니다. 우리 유인님은 충전을 위해 SKT 타워 버티포트에 잠시 착륙하겠습니다. SKT 타워 버티포트가 위치한 을지로 영동지역은 한국의 역사적 문화재로 인정돼 있으며 쇼핑, 식당 등 먹거리와 즐길거리로 유명한 한국의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취향에 맞는 TV 콘텐츠를 추천드립니다.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륙하겠습니다. 호텔 인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체크인 서비스를 진행할까요? 체크인 정보를 전송합니다. 체크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수화물 위치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워커힐 버티포트에 곧 착륙합니다. 워커힐 버티포트는 호텔 숙박, 쇼핑, 식사와 공연을 물론 연대교통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입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지금 영상으로 이제 보셨는데요. 이게 언제쯤 저희 한국에서 서울에서 상용화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이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5년 말입니다. 25년 말. 그러니까 2년 조금 더 남아 있는 일정입니다. 이런 UAM 요즘 이렇게 굉장히 화두가 되고 미래 모빌리티로서 스마트 시티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 관련된 거, 에너지와 관련된 거,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거, 행정과 관련된 거, 그리고 하나가 이제 제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교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어떤 혁신의 아이템으로서 저희도 하고 있고 사실 이걸 주관하고 있는 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좀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요 일반적인 그 UAM 관련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좀 공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25년 상용화를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AM이 아까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번 에어 모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하죠. 근데 저 도심 내에서의 차를 대신해서 날아다니는 소위 뭐 플라잉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 규모 뭐 30년, 40년 되면 굉장히 큰 시장이다. 뭐 저 숫자들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근데 이 UAM 상용화되기 위해서 되게 그 중요한 게 이 키워드입니다. 사실 그 EV톨이라는 거, 그러니까 일렉트리컬이고 버티컬이고 그렇게 테이크오프 랜딩을 한다는 이 기체. 그러니까 항공기들은 뭐 헬기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기도 사실은 수직 이착륙을 하는 기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헬기는 이제 그 화석 연료를 써서 엔진을 가동해서 얘가 날아가는 거지만 얘는 앞에 SKT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일렉트릭, 그러니까 배터리를 활용한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도심을 날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를 얘가 이제 점점 풀어나간 하나의 솔루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에서 또 차처럼 물론 전기차가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기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트래픽 잼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도심 교통 문제들이 비용적으로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저희 뭐 국내에서 얘기할 때 저희 2천조 뭐 대충 국가 그 GDP가 그러면 그 중에 한 뭐 몇 조, 수조 이상 7조, 8조를 저런 교통 부담의 환경 비용 뭐 이런 걸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체가 정말 있겠느냐? 그게 얼마나 가시화되어 있고 상용화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게 이제 UAM 상용화의 굉장히 크리티컬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UAM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한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엔티티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체를 만들고 실제 이제 저 비행기를 만드는 기체를 제조하는 데가 가장 중요한 그 트리거링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 기체가 사실상 안전을 담보하는 기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 기체를 가져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 지금의 구조에서 생각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처럼 항공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물론 저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뒷단의 서비스들이 같이 기존 항공 체계하고는 다르게 연계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공항에 해당되는 버티포트라고 아까 이제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뭐 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사실은 그 저희가 한강 쪽을 따라서 뭐 가상으로 저희 그 본사 사옥하고 그다음에 그 워커힐까지 이렇게 실제 기체들이 뜨고 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들어오면 관제를 해줄 수 있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충전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또 인프라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국토부 쪽에 정부 쪽의 사이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항공 체계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권, 뭐 노선 사실 그 노선도 비행 금지 구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 서울만 보더라도 뭐 저희 다른 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에 있는 쪽에서는 어떻게 피해서 갈 거냐 그런 여러 가지 회랑에 대한 문제들 그런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결국에 이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가 되려면 지자체 쪽 예를 들어 이 용도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문제, 즉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라잉카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게 그 플라잉카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택시에 해당되는 그런 교통수단으로서의 목적뿐만 아니라 관광의 용도도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서울 한강을 저기 아까 이제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300m 고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일종의 그런 서비스를 받아보신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근데 그런 뷰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제주도 예를 들어서 관광을 하는데 성산일출봉은 뭐 늘 올라가시고 거기에서만 보셨지 그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자체 쪽에서의 또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한 5개의 엔티티가 같이 힘을 합쳐야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민간에서 이렇게
혼자서 플랫폼 기업처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물론 뭐 플랫폼 기업들도 많은 규제들이 뒤따르긴 합니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돼서 이 전체적인 것들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쭉 이렇게 로드맵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기에 와 있습니다. 벌써. 작년에 이제 특별법도 발의가 됐고 국회 소위는 다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뭐 10월, 11월 뭐 이 정도에는 뭐 통과가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증 사업이 저 GC는 이제 그랜드 챌린지라는 건데요. 실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상용화를 하기 전에 이 기체가 실제로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그런 통합 인증, 통합 관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잘 갖추어졌는지를 실증을 통해서 검증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권이라든가 면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 건지까지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실증하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국토부 주관으로 또는 항우연 그리고 그 비행기의 그 안정성을 인증해주는 가망 인증 당국인 키아스트 등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랜드 챌린지 GC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실증 사업입니다. 크게 보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한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실증에 참여를 한다면 저희는 이제 테스트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항공기, 그러니까 기체와 기체를 가지고 운항을 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테스트 시험을 보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버티포트, 비행 그 공항과 동일한 아주 작은 사이즈긴 하죠. 기체들이 데리고 옥상에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버티포트를 잘 할 수 있는지,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운항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도 공항에서 저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 관리죠. 뭐 국내에서 이제 인천공항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하고 있고 나머지 국내 15개인가요? 그 공항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 관리, 비행기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할 때 전체적인 스케줄과 안전 그리고 그다음에 감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 크게 보면 저 세 가지에 대한 실증 테스트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운항 지원 정보 제공이라는 것들은 이 기체들이 비행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날씨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말 그대로 항로에 대한 데이터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형에 관련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실제로 저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사업자가 향후에는 별도로 이제 존재합니다. 물론 뭐 향후에 저 여기 예제로 나와 있는 것처럼 국토 LX라든가 그다음에 한국기상 산업기술원 이런 데들에서 저런 정보들을 일부 모으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할 예정인데요. 되게 재밌는 게 저희 이 그 UAM 기체가 나중에 이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고도가. 300m에서 600m 사이를 이제 날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날씨 데이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날씨 데이터가 저희 왜 그 위성에서도 막 찍고 막 위성 뭐 날씨 사진 막 찍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상에 관련된 온도 습도 데이터와 풍량 풍속 이런 데이터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이나 뭐 어디가. 근데 그 높이에 해당되는 기상 데이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모아가면서 안정성을 높여가는 또 하나의 이제 숙제라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체는 파일럿이 초기에는 타게 됩니다. 조종사가 조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향후에 이제 그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들이 왜 중요하냐면 향후에는 이것도 오토노머스로 갈 거거든요. 자율주행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물론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 이후에 뭐 못해도 10년 이상은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그게 뭐 AI 연결이 돼야만이 이제 가능해질 거라고 보이고, 이 그랜드 챌린지는 크게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단계는 다음 달입니다. 8월부터 전남 고흥에 있는 국가 비행 시험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1단계가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병행해서 패러럴하게 2-1단계가 이제 준 도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준 도심은 내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25년 3월까지. 저게 지금 정해져 있는 데는 인천 그 아라뱃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 쪽에서 뭐 계양 3기 신도시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그 항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 단계가 드디어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 김포공항부터 여의도 잠실 그리고 이제 저 일산 킨텍스 쪽을 연결하는 이 노선에서 실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년 2년 뒤죠. 지금이 7월이니까 벌써 2년도 안 남았죠. 저 실증이 끝나고 나면 25년 10월 11월쯤에는 실제 초기 상용화를 타겟으로 해서 모든 일정들이 맞춰져서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소시엄들이 어디가 있느냐? 이 UAM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저희 말고도 크게 보면 뭐 물론 단위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거기 말고 조금 이렇게 큰 단위의 컨소시엄으로만 보면 저희 말고 대략 요 정도의 컨소시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컨소시엄도 있고 현대차, 롯데, 그다음에 뭐 UAM, ITRA, 그다음에 카카오 컨소시엄 이렇게 해서 저희까지 포함해서 8개, 7개 정도가 크게 전체 통합 실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이제 그랜드 챌린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운항 사업자로서의 역할입니다. 통신 사업자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사실은 운항 사업자 기체를 가져서 그러니까 기체를 들여와서 실제 운항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항공기체에서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에서 뭐 제주를 간다라고 했을 때도 물론 제주에 도착을 했을 때 연계 교통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얘는 도심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왔다 그러면 여의도에서의 그 다음 넥스트 교통 연계, 심리상 교통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얘는 지상 모빌리티 서비스와의 연계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리스한 서비스 연계를 해주는 게 굉장히 이 UAM 서비스의 또 다른 또 하나의 필요한 필수 서비스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이제 UAM의 기체 통신을 위해서 어떤 그 통신 방법을 쓸 거냐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5G 상공망 통신을 별도의 망을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게 일단 생각이고 거기에 따른 실증 테스트도 아까 말씀드렸던 고흥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저희 국내에서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사실은 글로벌리 굉장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 쪽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게 있고 유럽 쪽에 그다음에 뭐 가까운 일본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파리 같은 경우는 24년 올림픽 때 뭔가를 띄우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25년 오사카 엑스포 때는 또 일본은 일본대로 띄우겠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글로벌리 보면 굉장히 근데 목표들은 보면 상용화 목표들은 제일 빠른 타겟으로 잡고 있는 지역들이 미국 쪽인데 25년을 타겟으로 거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뭐 전체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저희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통신회사이고 크게는 저렇게 5개의 영역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커넥티드 인텔리전스라는 영역이 저희 이제 UAM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커넥티드라는 부분에서는 이런 UAM이라는 서비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로봇이라든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UAM 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체 일단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아까 UAM을 위한 어떤 상공 통신망이 필요할 텐데 기존에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3.5기가 주파수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주파수가 필요하고 과기부에서도 이제 국토부에서도 별도의 주파수를 아마 할당을 준비 중에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그 지상교통과 연결하는 플랫폼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런 수요 예측을 하는 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노선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노선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뭐 당연히 운항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운영 시스템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쭉 이 사업들을 진행해 왔던 그 역사입니다. 사실 뭐 작년 재작년에 시작한 건 아니고 저희가 19년부터 UAM에 대한 검토를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그 뒤에 국토부에서 실제로 이제 UAM과 관련된 이제 전문 조직들이 그 뒤에 생겨났고요. 그 쭉 지나면서 저희가 뭐 저희 뒤에서 말씀드린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미국의 글로벌 넘버원 기체 제조사와 파트너십도 체결했고 최근에 저희가 투자도 그 기체사에다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지자체들 뭐 작년 같은 경우 제주도라든가 그다음에 대구 뭐 이런 쪽과의 지역
확산을 위한 MOU들도 진행해서 서서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올해 이제 11월에 결정이 나는 부산 엑스포에 관련해서 저희가 그 유치 지원 활동을 열심히 UAM을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오셨을 때 뭐 부산에서 저희가 이제 뭐 보여주고 전시도 하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체 제조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미국의 글로벌 넘버원 기체 제조사하고 타이틀리 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랜드 챌린지에도 공동으로 참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런 인증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지상 교통과의 연계를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협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 조비 기체 글로벌리 굉장히 기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조비 기체가 사실은 제일 빠른 넘버원 기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항 거리가 지금 현재로서 240 그리고 최고 속도는 스피드는 300km/h가 넘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다른 기체들도 굉장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5인승입니다. 조종사 파이럿이 한 분 타시고 승객은 4명이 탈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풀 스케일의 테스트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뒤에서 말씀드릴 FAA라는 그 인증 기관에서 인증의 속도가 그러니까 제일 진도가 빨리 나가 있는 이런 기체 제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서 이제 한번 예제를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음 레벨입니다. 소음. 왜냐하면 헬기가 뭐 수십 대가 이 서울 항공을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불가능하죠. 그 서비스를 하기가. 그래서 이 항공기 특히 UAM 기체의 저 소음 수준이 얼마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를 한번 다른 기체들하고 이제 저 소음 수준을 좀 비교해. 그러니까 실제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사실. 아까 조비 기체가 이제 인증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했는데 FAA라는 그 미국의 인증 기관에서 지금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그러니까 형식 인증 TC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야지 실제 상용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이 기간이 뭐 꽤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조비가 열심히 FAA에서 비행기 기체 TC 인증을 받기 위해서 관련된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게 5단계까지가 있는데 3단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나중에 이제 4단계, 5단계 뭐 뒤쪽은 뭐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가 앞쪽에서 이제 저기 사실은 인증 기준 뭐 검증 방법 확정을 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들이 대부분 끝났고 그러면 이제 실제 거기에 맞게 테스트를 해나가는 것들은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비가 제일 앞서 있고요. 그 다음에 25년 상용화 목표에 예를 들어서 맞출 수 있는 기체사가 어디가 있겠느냐를 보면 글로벌리 보면 아처 저 정도의 확률이고 버티컬은 더 낮고 뭐 나머지는 더 굉장히 그 뒤에 이제 따라오는 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년까지 상용화를 이뤄낼 수 있는 기체는 이제 조비가 그래도 글로벌리 하나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1년 뒤, 뭐 2년 뒤 여러 가지 기체들이 따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실은 그 컴포넌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에 저희 콘소시엄 멤버들은 한화 시스템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 그다음에 저희 이제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상교통 연계를 위해서 티맵 모빌리티 마스 플랫폼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국토 정보 관련된 기상 정보 관련된 이런 쪽에서 같이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랜드 챌린지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2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 쪽하고도 계속적으로 협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그리고 대구, 부산, 경남, 서울, 성남 등 여러 가지 지자체들, 저기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25년 최초 상용화는 아마도 한강 노선에서 시작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26년 그럼 지자체 쪽에서의 상용화를 확대해 나갈 텐데요. 그래서 공주 세종이라든가 이런 노선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저기 세종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들하고도 열심히 좀 협력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상용화는 결국 서울 저 한강 노선입니다. 그 김포공항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여의도 그리고 잠실까지 가는 물론 저쪽 일산의 킨텍스 쪽도 고려가 되고 저 한강 노선이 아마도 UAM의 최초 상용화 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기에서 이제 저 수서 쪽까지 그 더 연장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진도가 나가겠습니다만 그레이트 한강의 가장 볼거리 중에 볼거리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편리하고 그다음에 의미가 있는 서비스가 아마도 UAM 상용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년 10월 11월이면 사실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쯤이 되면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행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버티포트들이 김포공항 그리고 여의도 잠실 쪽에 만들어질 것이고 실제 이제 기체들이 상용화를 시작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한강 그레이트 한강과 관련된 프로젝트 속에서 UAM이 큰 역할을 아마 초기에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체들을 사실은 잘 운항하기 위해서는 운항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기체가 정말 잘 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가 바뀌고 있는 건 없는지 경로를 이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뭔가 계속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운항 교통관리 시스템들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간단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래 도심의 하늘길을 열어줄 도심왕국 모빌리티 SK텔레콤이 통합 UAM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술들을 제공합니다. 승객은 SK텔레콤의 UAM 예약 서비스인 티맵을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 및 이용을 원하는 시간을 지정하여 UAM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승객의 예약 정보는 운항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운항관리 시스템은 운항과 관련된 공역, 회랑, 버티포트의 상태, 기상, 노탐, 5G 상공 전파망 품질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복수의 비행 가능한 경로와 비행 계획서를 생성합니다. ODT 경로 추천 기술과 사전 안정성 검증을 통해 안전하고 빠른 경로를 자동으로 선정하고 경로 지점별 정확한 도착 시간을 예측하여 비행 적시성을 제공합니다. 운항관리 시스템은 수립한 비행 계획서를 교통관리 시스템에 제출하고 변경 및 요청 사항은 자동으로 수정되어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최종 승인된 비행 계획 및 일정은 기장에게 전송되고 기장은 수신된 비행 계획을 확인합니다. UAM을 예약한 승객 역시 티맵 예약 서비스를 통해 비행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된 탑승장에서 UAM에 탑승합니다. SK텔레콤의 AI 기술을 통해 적어도 도심지상에서 항로 이탈, 충돌 등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안전한 운항을 지원합니다. 운항관리 시스템은 운항 중 항로 이탈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통해 UAM이 계획된 항로를 이탈하거나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시 조기에 파악하여 알림을 제공하고 실시간 경로 재설정 알고리즘을 통해 노타, 기상악과 충돌 발생 등의 상황을 예상하여
현재 설정된 항로의 유지가 불가한 경우 이를 회피하는 대체 경로를 제공합니다. UAM을 운항 중인 기장은 특이 사항들을 수정 반영하여 재수입된 비행 계획을 전송받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항을 합니다. 운항 후 사후 분석을 통해 다음 비행 계획에 반영하면서 더욱더 안전하고 정교한 운항으로 발전됩니다. SK텔레콤은 안전하고 편리한 통합 UAM 서비스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예, 보셨던 것처럼 예, 기체들이 이제 날아다니게 될 텐데 그걸 잘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 시스템들이 필요하고요. 상공망도 이제 기체 어떤 CNSI라고 그러는데 예,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내비게이션, 서베일런스를 위해서 필요한 상공망 통신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는 3.5기가 주파수가 아닌 별도의 주파수 대역으로 별도의 망으로 구축을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뭐 정부에서 예, 주관이 돼서 아마 그런 이 상공망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에 그 저희가 쓰고 있는 망하고의 여러 가지 저런 간섭 문제들이 있거든요. 간섭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행기 자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별도의 주파수 그리고 별도의 상공망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저거를 이제 그 프라이머리 통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사실은 기존 항공 체계에서 쓰고 있는 VHF라든가 ADS-B라든가 레이더라든가 뭐 GPS 관련된 이런 통신 기술들을 그대로 세컨더리로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머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세컨더리가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종사가 헬기를 몰듯이 이 파일럿이 탑승을 하기 때문에 시계 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장애가 난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운항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고흥 쪽에 실제로 이제 저희가 플라잇을 하게 될 실증을 하게 될 지역에서의 어떤 저희 그 상공망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구축을 해놓고 테스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마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UAM이라는 것은 이 버티포트 간의 간격이 예를 들어서 10km일 수도 있고 뭐 30km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김포공항에서 여의도 또는 뭐 인천공항에서 여의도를 도착을 했을 때 여의도에서 넥스트, 그러니까 라스트 마일을 무엇을 이용할 거냐를 계속적으로 시니스하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같이 하고 있는 팀앤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팀앤 모빌리티가 저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UAM 서비스하고 함께 패키지돼서 서비스를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조비 에비에이션이 저희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위치 데이터 이런 저 영상에 저 뒤에 나오는데 저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사실은 목적지 그러니까 이동을 했을 때 출발지 목적지가 빈도수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굉장히 많은 지역에 버티포트를 짓고 노선을 만들면 다양한 교통 수요를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 부분만 한번 example of a day's worth of movement data in the entire country of Korea. The blue is origins, white is destinations. It's showing the pulse of people leaving where they're starting from, arriving someplace and going home, back and forth on a daily basis. We can look at more closely at just the Seoul region, the greater Seoul region, and see this throbbing life of people moving around. Well, this data can fuel the way we think about actually building out this type of a service. We can actually then look at the data and understand where are their origins and destinations of long-range trips or long-duration trips, which are the ones that are more amenable to this type of transportation. 예, 요것들 지금 말씀드렸던 목적지 그리고 출발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리티머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향후에 UAM에 저렇게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에 의해서 목적지 출발지가 뽑혔다 하더라도 그런 제약이 거기에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역 비행 금지 구역, 군사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용산 근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또 피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수요지 그리고 목적지를 저희가 하기 위한 즉 노선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AI 기반으로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뭐 여러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공항 도착하시면 뭐 저 중에 어디를 가시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당연히 나오고 그런 노선들이 이제 제주도에서도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UAM 아까 말씀드린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상용화 시점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수용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시회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 부산 엑스포 관련된 지원 유치 지원 활동도 여러 가지로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상용화 로드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위에 쪽에 관련된 일정은 예, 국토부에서 지금 만들고 진행하고 계신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로서는 예, 25년 10월 이후, 그러니까 25년 연말에 상용화하는 것으로서 일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참가자들, 그러니까 준비하는 서비스를 준비하는 저희를 포함한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라든가 뭐 여러 군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들은 저 GC를 통과하면서 상용화에 대한 어떤 레디니스를 굉장히 높여나가는 단계로 지금 준비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밀도라는 것은 도심이 아닌 예를 들어 제주도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지자체 중심의 서비스 상용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울 지역에서의 최초 상용화가 25년 말에 될 거고 그 뒤에 이어서 아마 26년 초에 또는 뭐 26년 뭐 상반기 내에는 예. 제주면 제주, 뭐 대구면 대구, 뭐 어디면 어디 예, 이런 식의 이제 상용화 일정들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